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스러운 자식 둘을 가진 애엄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쓰려는 사연은 이미 20년이나 된 낡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날의 일이 언제나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한 번씩 관련된 악몽도 꾸기 때문에 사연으로 소개해도 문제 없겠다 싶어서 찾게 되었습니다. 가슴 메였던 일을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날 일을 다시 회상하는 것도 제겐 또 한 번의 공포를 일으키는 짓이기도 하고요. TV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요즘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대를 불문하고 인격 상실한 사람들은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내 재수가 없었던 탓인 거겠죠. 그런 부류들은 잠깐 마주해도 스트레스가 오는데 한 식구였다면 얼마나 피가 말랐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런 식구들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비탈길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서 자다가도 심장이 벌렁거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랑스러운 내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무사히 극복하고 이렇게 글을 쓸 용기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에게 예쁜 자식이 둘이나 있다고 했잖아요. 제 자식들은 서로 2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평범한 집안과는 조금 다른 사정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제 친자식이 맞지만 둘째는 입양아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단 한 번도 둘에게 차별적인 마음을 베푼 적 없었어요.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엄마의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제가 둘째를 입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난임 때문이었어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난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지방 사람이었는데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경우였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친정은 더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건 뭐 제 시대 때의 며느리들은 거의 결혼하고 친정과 발길이 끊어지는 터라 서러운 축에 못 끼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제 난임이었어요. 저는 결혼 4년 차가 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 4년간 시댁에서 눈총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시모한테서 약간 따라쟁이의 기질이 느껴지더군요. 시모에게는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모임을 주기적으로 가져서 나이가 든 지금에도 여전히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점은 부러울만 했지만 그 모임이 오히려 시모를 망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는 친구들이 하는 건 자기도 해야만 한다는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더군요.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자신도 결혼을 해야 하고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자랑을 하면 자기도 한 번은 다녀와야 하는 등 친구들로부터 도태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제게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었던 건 시모 친구들에게 전부 손주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친구들 모두 아들이 있고 장가를 갔는데 예쁜 손주들을 다 안고 있더라고요. 저 때문에 쪽팔려서 모임도 못 나가겠다는 시모의 말은 저까지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도록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출근해서 아침 차려주고 저도 출근하려고 뒤늦게 밥을 먹고 있는데 시모가 화장실 가더니 제가 먹고 있는 국그릇을 확 엎어버리더라고요. 차려입은 출근복이 소고기국에 젖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시모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 남들은 이맘때쯤 되면 애 밥 먹이느라 바쁠 텐데 너는 어쩜 네 목에 기름칠하기만 바쁘니? 도대체 너는 언제 아이를 볼 거야? 어머님, 그렇다고 먹고 있는 사람 밥그릇을 엎으면 어떡해요? 저도 아이 갖고 싶죠. 안 되는 걸 더 이상 어떡하라는 건데요? 시모는 저더러 다음날 무조건 연차 내라고 산부인과라도 가봐야지 이대로는 자기가 속병 나서 죽고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시모의 자질구레한 간섭과 지적질이 너무 스트레스라서 산부인과를 가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모랑 저는 산부인과를 동행하게 되었고
그날 제가 난임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원래부터 제게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나마 제가 대기업 다니는 커리어우먼이라 크게 무시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난임 판정을 받고부터는 아예 저를 찬밥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자기 집안에 난임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냐면서 자기 팔자가 이 정도로 기구했던 적은 없는데 나 때문에 자기 앞길 막혔다고 저를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난임이라는 사실은 저한테도 무척 충격이고 실망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시모한테 무시당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고 많이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아기 욕심은 쉽게 포기될 부분이 아니었어요. 시모는 따라쟁이라서 친구들이 자랑하는 꼴을 고스란히 느끼며 도태되어 있을 사람은 아닐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당장 시험관 시도를 해볼 것을 강요했어요. 남편도 저도 아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그리 거북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모의 아집이 너무 강해서 혀를 내둘렀을 뿐이죠. 시모는 빚을 내서라도 손자를 얻기 위해 시험관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귀하게 얻은 아이가 바로 제 첫째 딸입니다. 난임이라는 소식에 제 인생에서 없을 줄 알았던 소중한 생명을 얻게 되어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는 걸 그날 처음 겪어봤어요. 저도 남편도 모두 행복해했는데 정작 임신에 목말라 있던 시모만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알고 보니 제 자식이 딸이라는 것에 또 불만을 가진 상황이더라고요. 시모 친구들은 전부 손자를 얻었대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 앞에서 산후조리하고 있는 제 앞에서 굳이 아기 성별을 논해야 할 일일까요? 시댁에 힘써주는 덕분에 시험관에 성공하여 딸을 얻게 되었음에도 그 감사함이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삶이 순조로워질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또다시 시모의 아집 때문에 스트레스가 차고 올랐어요. 겨우 하나 있는 내 아들 어렵게 장가 보냈더니 며느리라는 애가 어쩜 이렇게 제 할 일을 못한다니? 빚내서 돈 들여놨더니 계집애를 낳아? 말씀이 심하시네요. 어머님 손녀잖아요. 계집애가 뭐예요? 어머님 원대로 손주 낳았으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고집 그만 부리셨으면 해요. 그날 이후로 시모는 손녀에게 한 번도 따뜻한 시선 한 번 보내준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을 가더라도 아이를 안고 가야 했습니다. 아이가 잘못 뒤집어지거나 잠시 한눈 판 사이 이부자리에서 벗어나기라도 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시모는 제 딸이 코앞에서 울고 있어도 보듬어 주기는커녕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제가 아이를 내버려 두고 다니겠습니까? 제 허리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집에서 아이를 안고 업고 다녔어요. 그 탓에 제 몸이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해서 다 늙은 나이에 골병 드는데 큰 몫을 했을 겁니다. 얄미운 시모는 그런 와중에도 손자에 대한 선망을 놓지 못했어요. 손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제 몸이 얼른 회복되도록 병원을 그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약 타주고 침 놔주고 물리치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 7개월을 보냈어요. 어느 날 시모가 황당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더러 둘째를 계획하자며 또 시험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시모가 저를 사람이 아닌 애 낳는 기계로 보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어머님, 지원이도 어렵게 얻은 거 아시잖아요. 지원이 안기까지 우리 식구 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남편도 아이는 하나면 충분하다 했으니까 그냥 외동으로 잘 키울게요. 네 생각만 하니? 집에 아들씨 하나 없어서 어디다 쓴다고? 나는 무조건 손자를 봐야겠다. 요즘 손자 없는 할미들 보기도 힘들더라. 내가 너한테 내 귀한 외동아들 줬으면 너도 그에 맞는 답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먹고 땡 하려고 그랬니? 손자 없는 할미들이 보기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님 친구분들이 다 손자 얻으셔서 저한테 강요하시는 거잖아요. 저 그 시술 더는 못해요. 몸 회복도 안 됐고 더 이상은 힘들어요. 참나, 그래.
내 친구들은 며느리들이 다 아기집이 좋아서 손자 순풍순풍 낳았다더라. 그걸 잘 알면 너도 좀 한 번에 아들을 낳지 그랬어. 젊은 애가 영 쓸모가 없네 없어. 어찌 된 게 대기업 다니는 것 말고는 말짱 꽝이야. 시모의 칭얼거림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운이 빠지고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시모는 사실 기러기 시부를 두고 있어요. 시부는 당시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돈만 시모에게 붙여주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어린 6, 7살 때부터 시부가 기러기를 했다고 해서 남편도 시부 얼굴을 잘 모른대요. 저 또한 시부를 결혼식 때만 보고는 그 뒤로 뵌 적이 없었습니다. 시모는 시부가 주는 돈으로 하나 있는 남편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키웠다고도 했는데요. 그래서 남편에겐 취미랑 자격증이 좀 많았어요. 대기업 취업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고 했고요. 반면에 시모는 일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매주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을 했는데 그 동창 친구들이 좀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시부한테서 받는 돈에도 적다면서 많이 불평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도 이것저것 치장을 해야 하는데 재력이 그만큼 안 받쳐주니까 철없는 투정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제가 시모 뜻대로 아들 하나를 더 낳을 수도 있는 여력도 안 되잖아요. 저도 둘째, 셋째까지 낳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제 몸이 그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모 뜻을 완강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웬만하면 시모한테 고분고분 맞춰줬어요. 하지만 아이 문제 때문에 제대로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시모랑도 부딪히는 날이 늘어갔던 겁니다. 제가 둘째를 갖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선언을 했더니 역시나 시모가 화가 끝까지 나서는 저한테 토라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천하무적도 아니잖아요. 진짜 끈질기게도 시모는 여전히 손자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을 맴돌며 계속 투덜거렸어요. 아들 안 낳을 거면 대기업 며느리 필요 없다든지 세상에 아들 하나 없는 집이 어딨냐라든지 아들 욕심이 절에 없어서 어디 엄마 자격이나 있겠냐. 너 때문에 내 아들까지 앞길이 캄캄하다 등등 엄청 징징거리고 툴툴댔습니다. 시모가 저를 진작에 자기 아들과 이혼시키지 않았던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같은 대기업 사람인데 듣자 하니 시모 친구들 며느리 중에서 제가 가장 학력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제 결혼식 날 시모 친구들이 저랑 시모 앞에서 대기업 며느리 생겨서 시모는 참 부럽겠다며 유난을 떨었었거든요. 그때 시모 어깨가 하늘로 치솟았는데 시모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게 우리 아가라고 불러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시모가 제 속을 뒤집어 놓고자 일부러 저를 따라다니며 염장 지르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모의 잔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나마 고마웠던 건 남편한테 시모의 이런 고집을 얘기하면 남편이 저랑 같이 시모 욕을 해준다는 것에서 위안을 많이 얻었습니다. 남편의 존재는 저를 시댁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시모가 제게 또 손자 가지고 툴툴거릴 때가 있었는데 그걸 남편이 본 적 있었거든요. 남편이 바로 직접 나서서 시모의 잔소리를 막아주더라고요. 제발 좀 적당히 해. 사람 몸이 천근만근인 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와이프가 엄마 요구 들어주는 기계야? 자꾸 이런 식이면 우리 분가해버릴 거야. 고집불통 시모도 자기 아들이 혼쭐 내는 것에는 별말을 못하더군요. 그 뒤로 시모는 혼자서 꽁한 채 한동안 잠잠하게 지냈습니다. 덕분에 저도 마음 편히 딸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태풍의 눈 안에서 푹 마음을 놓았을까. 그동안 조용했던 일상에 대해 보복이라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모가 아주 큰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 부분은 대형 사고네요. 그날은 여느 때처럼 딸을 재우고 남편 아침을 챙겨준 뒤 남편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어딜 간 건지 생전 안 하던 일은 외출한 시모가 점심쯤 귀가를 했는데요. 저는 시모를 보자마자 어디 다녀오냐고 묻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가 웬 의문의 아기를 하나 안아들고 있더라고요. 갓난 아기였고 포대에 감싸져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 손자 될 아이다. 앞으로 너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잘해라. 아직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돼서 우리 식구로 들이기 딱 좋을 때야. 시모의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남편이 나 몰래 낳은 아이인가? 시모랑 남편이 나 모르게 작당해서 만든 아이인가? 이거 남편 불륜인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해답이 빠르게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대뜸 언성만 높였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저더러 입 닥치고 자리에 앉으라고 애기 놀란다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사정을 알아야 해서 시모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모하는 소리에 기함을 토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제정신 아닌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뭘 했다고요? 브로커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지금 손자 하나 갖겠다고 브로커를 시켜서 아기를 샀다는 말씀인 거예요? 대체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냐고요? 목청 낮추라니까. 그래, 내 손자 내가 내 돈 주고 갖겠다는데 무슨 불만이니? 너더러 낳아달라고 안 했잖냐? 키워달라고도 안 할 테니까 신경 꺼라. 남편 씨도 아니고 그 아이는 그냥 남의 자식인 거잖아요. 지금 남의 자식을 손자처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아이가 어머님 손자가 될 거라 생각하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아이는 그냥 남의 핏줄인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고를 치셨어요? 왜 내 손자가 못 되니?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섭다는 거 모르냐? 그리고 이미 생모가 포기한 아이다. 어차피 이 아이한테 사실을 알려주지만 않으면 생모를 찾지도 않고 돌아갈 곳도 없는 아이라고.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니? 시모는 자신이 아예 뭘 잘못한 건지 원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모를 보고 저는 단지 시모가 제정신이 아니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무리 손자가 갖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아기를 돈 주고 사올 생각까지 했는지. 이럴 거면 그냥 새 며느리를 들이지 그랬냐고 제가 시모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시모가 자기 아들 인생에 이혼율 그이게 할 수 없다면서 아들 재혼은 죽어도 못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해결됐는데 뭐가 문제냐고 되레 언성을 높이더군요. 저랑 얘기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면서 품 안의 아기를 소중하게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큰 문제는 저랑만 다툴 일이 아니잖아요. 퇴근하고 온 남편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았고 그날 저녁 남편이랑 시모는 처음으로 순순히 물러나는 사람 없이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우는 대화 내용을 듣자 하니 시모는 브로커에게서 300만 원을 주고 그 아기를 사온 거더라고요. 20대 초반 미혼모 여자의 아기라는데 남편은 시모의 입장을 다 듣기도 전에 화가 나서 당장 그 브로커 명함 내놓으라고 시모에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시모가 순순히 아기를 내놓지 않자 남편은 시모 품에 안긴 남자 아기를 빼앗았고 아기를 갖다 버리겠다고 겁박을 했어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저도 처음 봤었습니다. 남편의 과격한 행위에 식겁한 시모는 얼른 남편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시 아기를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시모가 남편을 향해 두 팔을 뻗으면서 아기를 달라고 했으나 남편은 그대로 시모를 지나쳐 아기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울고불고 남편을 뒤쫓았지만 이미 차를 타고 가버린 남편을 붙잡진 못했어요. 물론 제가 시모를 못 가게 잡아 말리기도 했지만요. 시모는 남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길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다가 나중에는 제게 성질을 내면서 닥치는 대로 저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 손자 데려와.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네가 이 집에 들어오고부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들 낳아줄 거 아니면 빨리 내 손자 데려오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사람 같지도 않은 짓 하고서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세요?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돈 주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시모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방구석에 박혀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나갔던 남편은 하루 뒤에 돌아왔는데요. 당황스럽게도 남편 품에 아기가 그대로 안겨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브로커한테서 돈은 못 돌려받았는데 남편은 브로커에게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아기만 다시 가져가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것도 브로커가 이미 자기 손에서 끝난 일이니까 알아서 해결하라고 미혼모 연락처랑 주소를 알려주는 덕에 미혼모까지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만난 미혼모는 생각보다 많이 양아치에다 쓰레기라서 아기를 그 여자한테 맡겼다간 아기가 일주일도 못 가 생을 마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미혼모는 엄마의 자격이 없는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긴 고민 끝에 결국 다시 아기를 데려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쩔 수가 없었어. 아기가 죽게 내버려두진 못하겠더라고. 아무래도 좀 더 데리고 있으면서 어디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 순간 우리에게 닥친 사실에 진짜 기가 막히고 저까지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았지만 남편이 말해주는 아기의 사정을 들으니까 진짜 그 여자한테는 보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간 고민하면서 그 아기를 잠시 우리 집에 놔두게 되었는데요. 남편이랑 같이 괜찮은 위탁소를 찾으며 고민하는 며칠 동안에 그만 아기한테 정이 들어버리고 말았지 뭡니까. 무엇보다 우리 딸이 아기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당시 2살밖에 안 되었을 때였는데 더 아기인 아이를 알아보기라도 하는 건지 아기 옆을 얼쩡거리면서 계속 아기 하며 관심을 보였어요. 신기하게도 자기 인형까지 그 아기한테 다 양보하고 누나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누가 양보라는 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손자가 미쳐있던 시모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손자가 생겼다고 사람이 유들유들해져서는 우리 딸에게도 처음으로 손녀 대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우리 딸과 잘 어울리는 그 아기를 보면서 예뻐서 눈이 계속 가긴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마치 그 아기가 우환이 깃든 저희 집안에 활기를 찾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아기를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이 제 결정에 깜짝 놀라긴 했지만 시모도 좋아하고 우리 딸도 좋아하고 나도 좋은 거라면 남편 또한 좋다고 금방 수긍을 해주었어요. 저의 소중한 둘째는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제게 아들 녀석이 생겨났지만 이렇게 일이 마무리되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은 덜 서러웠을지도 몰라요. 아이 문제가 해결이 되자 제게 또 다른 골칫거리가 찾아왔는데요. 제 최악의 에피소드는 이때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야식과 회식 자리가 많아져서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늘어갔어요. 술에 찌들어서 제정신일 때를 거의 볼 수가 없었을 정도로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순진하게도 이 모든 변화가 남편 말 그대로 회식이랑 야근이 많아서인 줄 알았어요. 또 제 남편은 제게 한없이 착하고 내 편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수상쩍은 문제가 있을 거라곤 생각 자체를 못했었어요. 남편의 문제를 눈치챘던 건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심하게 아팠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계속 토하고 몸에 열이 나길래 병원을 가야 했는데 마침 남편 퇴근 시간이랑 맞물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차를 타면 좋겠다 싶어 전화를 했더니 아무리 해도 안 받는 겁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저는 시모한테 딸을 부탁하고서 아들 안고 혼자 응급실에 연락해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 타고 급하게 가까운 대학병원을 먼저 찾았고 아들은 장염 판정을 받았어요. 다행히 아들은 링거 한 대 맞으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고 뒤늦게 잠에 푹 들었습니다. 혼자 고군분투를 했더니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아들 손을 조물락거리면서 침대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잊고 있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받자마자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냐고 나 혼자 애 아파서 무서웠다고 하소연을 하려고 했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건너오는 목소리는 정작 낯선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빠가 오늘은 좀 거하게 마셔서요. 곧 보낼게요. 참, 우리 아들은 잘 크고 있죠? 좋은 엄마 만나서 잘 크겠지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누군지 아실까요? 그 순간 저는 잠들어 있는 아들 얼굴을 한번 쳐다봤고 낯선 여자가 바로 이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소름이 쫙 끼침과 동시에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물음표가 생겼어요. 그중 이 미혼모가 왜 내 남편이랑 같이 있는지가 가장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로 걸고 넘어지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져 버렸고 제가 전화를 다시 걸어도 더 이상 그 여자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서 출근하려는 남편에게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뭐야? 그때 그 미혼모랑 여태 만나고 있었던 거야? 왜? 뭐 때문에? 어째서? 나한테 그런 약속에 대해 한마디도 설명한 적 없었잖아. 그 여자가 애 때문에 당신한테 뭐라 해? 이미 우리 아들로 입양까지 마쳤는데 법적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대체 그 여자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서 만나는데? 저는 남편한테 어제 통화한 녹음 내용까지 친히 들려주며 따졌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크게 당황하더라고요. 숙취 때문에 더 정신없어 보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남편의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남편의 상태 따위 신경 써줄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더 몰아붙이면서 설마 내가 생각하는 부정행위인 거냐고 둘이서 술 마시고 오빠 오빠 거리는지 말해보라고 소리만 질렀어요. 그걸 시모도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는데 시모 역시 적잖이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머리 굴린다고 누나를 불안정하게 흔들어대는데 그것만으로 이미 제 예측이 맞는다는 것에 힘이 실리는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발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변명이라도 해주길 바라며 말을 좀 해보라고 소리를 쳤더니 남편이 되레 저한테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목청만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출근하고 와서 얘기하자면서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어요. 시모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정황 설명을 마구 요구했는데 자기 아들 편들 게 뻔해 보여서 시모 얼굴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시모 품에 있는 아들까지 순간적으로 미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게는 제 감정적 슬픔을 감당해줄 원망의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아들의 존재였어요. 이렇게 남편이 비뚤어진 걸 죄 없는 아들 탓으로 돌리면서 아들만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에 불순물이 묻지 않았을 거라고 저 혼자 그렇게 위안 삼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랑 아들을 완전히 외면하고서 방에 들어와 제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곤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받았습니다. 무슨 생각인 건지 남편이 제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미혼모를 처음 본 그날 자신이 미혼모와 다투다가 미혼모가 사정하는 바람에 사연을 들어주게 되었는데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둘이서 넘어선 안 되는 선까지 넘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뒤로 서로에게 마음이 생겨 줄곧 만남을 이어왔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갓난 아기 때 내 품에 들어온 우리 아들이 2살로 클 때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저는 더 깊은 내막을 듣진 못하고 그대로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집에 있는 고춧가루를 가져와서 남편 얼굴에 쳐 뿌리고는 봉지째로 남편 면상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딴 여자 생겼으니까 나보고 네 옆에서 꺼지라는 거야? 어떻게 당신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이 양심 없는 새끼야. 쓰레기 짓은 네가 다 해놓고 뭐가 떳떳해서 고개 쳐들고 이혼 소리를 해? 네가 뭔데 나를 까? 뭔데 이혼 얘기를 먼저 하냐고?
쌍욕이란 쌍욕은 다 하면서 남편을 원망했고 배신감을 느낀 만큼 남편을 개 패듯이 패고 또 팼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무섭게 달려와서는 저를 밀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설령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시모에겐 아들이 중요했고 손자가 중요했던 겁니다. 시모에게 저라는 사람은 그저 남편을 보필할 여자, 손자를 키워줄 여자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건 뭔 줄 아시나요? 이제 그만 그리 사랑하는 아들 뜻에 따라 저랑 남편을 이혼시킬 법도 할 텐데 시모 하는 말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마.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 그냥 내 아들이랑 그 여자랑 만나든 말든 신경 끄고 네가 이 집에서 상전처럼 살면 되잖냐. 앞으로 네가 하는 일 다 입안될 테니까 이혼은 절대 생각도 마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결같이 하시네요. 어머님 아들이 이혼하고 싶다잖아요. 한낱 미혼모한테 미쳐서는 양아치 여자를 옆에 두고 싶다 하는데 어머님 돈 주고 일 꾸미는 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 정신 나간 여자 데려와서 어머님 손맛대로 신분 위조해주면 되겠네요. 안 돼. 내가 그 여자를 알아도 제일 잘 알지. 우리 손자 데려오려고 사전조사를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데 일부러 더 음지에 있는 여자를 찾은 거란 말이야. 그런 인간 말종인 여자는 우리 집 며느리로 절대 못 들인다. 웃기네요. 인간 말종의 핏줄은 괜찮은데 인간 말종을 며느리 삼을 수는 없다. 어머님의 그 잘난 기준 진짜 너무 역해서 더는 이해해주기 싫어요. 돈 주고 애를 사오는 인간이나 그의 엄마랑 바람 피우는 인간이나 그 부모의 그 새끼인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것 같네요. 진작에 이 답 없는 집구석 나왔어야 했는데 저는 이혼 합의는 절대 해줄 생각이 없어서 제가 당한 만큼 소송으로 갚아주겠다고 경고장을 날려준 뒤에 바로 짐을 챙겼습니다. 소송을 한다니까 둘이서 꽤나 놀랐는지 남편이랑 시모가 저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내 몸에 손대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라고 악까지 질러버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게 물밀듯이 솟구치니까 정말 괴성을 독하게 내지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 번도 시댁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던 적은 없었는데 제가 처음 보는 모습을 드러내니까 그 둘도 놀라서 그냥 내버려 두더군요. 그 상태로 저는 가벼운 짐만 챙긴 뒤에 딸만 데리고서 그 집을 나오려고 했는데요. 제가 신발을 신는 순간 아들이 저를 쫓아 신발장까지 아장아장 걸어오더라고요. 저를 보고 엄마 엄마 하는 아들을 보면서 쉽사리 발이 안 떨어졌지만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서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일단은 직장 동료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했고 딸을 데리고 그 동료 집에서 신세를 지며 살았어요. 문제는 집을 나왔는데도 아들의 모습이 잊히지가 않아 괴로웠다는 겁니다. 며칠 고민 끝에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아들 친권 꼭 내가 가져야 된다고 승소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흔쾌히 가능한 일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황인데다 남편은 아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자기 아들이라고 보듬어 준 적 없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게 증명만 된다면 친권은 얼마든지 제 편에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만으로 얼마나 안심이 되었던지 몰라요. 아들은 어쨌든 저와 남편이 입양한 자식이고 법적으로 내 새끼잖아요. 피 섞인 아들이 아니라도 그 쓰레기들 틈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쉽게 승소를 했어요. 제가 승소할 수밖에 없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판사도 엄청난 아빠의 편이 아닌 엄마인 제 입장에서 손을 꼭 들어주어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날 남편이 저를 엄청 원망스린 눈으로 쳐다봤고 시모는 제게 삿대질을 하며 자기 손자를 뺏어간 죽일년이라면서 법정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나온 저는 바로 애들을 데리고 스페인으로 떠났어요. 시모의 아집을 알기 때문에 분명 같은 한국 땅을 밟고 있다면 언젠가 제 아들 앞에 나타나서 꼭 더러운 꼴을 보이고 말 것 같았거든요.
전 남편과 시모가 제 앞을 막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제 자식들 앞길에 오물오물 투척하는 건 절대 용납하고 싶지 않아서 내린 결정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떠난 스페인에서 우리 아이들은 고맙게도 너무 건강하게 또 적응도 잘하며 컸습니다. 스페인에서 무탈하게 지냈다 보니 저희는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가정의 행복이란 걸 그곳에서 제대로 느꼈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세월을 보냈더니 어느덧 20년이나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 초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을 다신 찾고 싶지 않았지만 성인이 된 딸이랑 아들이 자신의 모국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해 결국 귀환을 결심했죠. 잊힌 줄 알았던 저의 과거의 기억은 한국을 들어오자마자 또 생생하게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서울 공기만 마셔도 과거의 스트레스들이 내 눈앞에 현존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필름처럼 떠올랐어요. 그렇다고 오랜만에 찾은 한국이 괴롭기만 한 건 또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편으론 저의 친정이 있기도 한 이곳이 반가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못 본 새에 나이가 많이 든 친정 부모를 찾아뵈었고 우리 애들이 외조부를 휴대폰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 훨씬 더 좋아하며 살갑게 행동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웃고 제 자식들이 웃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20년이나 도망쳐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말이죠. 딸이랑 아들은 예상외로 한국을 더 좋아했습니다. 한국말 하는 데는 서툴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말을 쓰면서 아이들에게 한국인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신경 썼거든요. 외국으로 도망쳤다고 한들 아마 저도 무의식적으로 언젠간 한국에 돌아와야지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식들은 스페인에서도 한국 대사관에서 일을 하는 외교관들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나란히 외교부로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 집을 구해야 해서 아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부동산을 돌았던 적이 있었어요. 살다 그렇게 신기한 일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여러 차례 부동산 매물을 고민하던 중 저희가 한 부동산에서 익숙한 매물을 소개받았어요. 놀랍게도 제게는 상처나 다름없던 시댁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중개사가 말하길 그 매물 주인이 할머니가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비가 많이 필요한데 아들 되는 사람이 불륜 사건 터지는 바람에 대기업 직장을 잘려서 급전이 급한 상황이라 집을 팔고 작은 데로 이사를 간다고 했다네요. 그것이 시모랑 전 남편 얘기라는 걸 알아서 순간 저도 모르고 가슴속 응어리가 쪼여왔습니다. 화병이 도진 듯 열기가 올라서 가슴 중앙을 2번 쳤더니 아들이 걱정하면서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 부동산을 나와서 아들이 사주는 냉커피 한 잔을 마시며 어렵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애들이 학교 다닐 나이에 제가 이미 제 사정과 애들의 아빠 사정, 그리고 입양 사정도 모두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시모랑 전 남편 기억 때문에 한 번씩 한숨을 내뱉으면 착한 우리 애들은 그저 제 걱정과 자신들을 홀로 키워준 저에 대해 존경심밖에 없다고 위로해 주었고 저를 대신해서 늘 시모랑 전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모랑 전 남편 얘기를 다시 꺼내도 아들은 그리 놀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그리 괴롭히고 자신을 2번 버려지게 했었다는 시모랑 전 남편 존재를 얼떨결에 찾았다 보니까 궁금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시모 집을 매매하자고 제안했어요. 놀라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너한테 상처 준 사람들인데 왜 굳이 나서서 또 상처를 받으려고 하냐고 했더니 아들은 그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아팠는지 전혀 기억 안 나지만 해선 안 될 짓을 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더 놀랐던 건 그 매물에 대한 숨겨진 복권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아들 주도하에 그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주인을 만나야 했어요. 시모가 건강했다면 직접 왔겠지만 다 죽어간다고 했으니 대리인으로 부동산을 찾아온 전 남편을 마주하게 된 자리였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그는 한때 대기업에 다녀서 정장 슈트만 입던 꼴은 온데간데 없었고 어디 자파 상점이나 철물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꼬질꼬질하게 해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처음엔 굽신거리며 들어왔다가 저를 보자마자 놀랐는데요. 저를 단번에 알아본 듯 했습니다. 문제는 전 남편 눈빛이 제게 앙심이 상당해 보였다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보기 좋게 굶어 죽은 줄 알았더니 멀쩡하게 살아있네? 남의 집 박살 내놓고 잘도 살았나 보다? 너 때문에 우리 엄마는 아직도 다 죽은 꼴을 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제 분에 못 이겨 달려들었는데 그 앞을 아들이 막아주었어요. 아들은 그대로 전 남편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바닥을 구른 전 남편은 그제야 아들의 존재를 쳐다보면서 인상을 팍 찡그렸어요. 제가 젊은 남자랑 바람이라도 난 줄 아나 보더라고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넌 줄 알아? 이러니까 너 같은 건 친권 자격이 없다는 거야. 누가 누구더러 집을 박살냈대? 아직도 모르겠어? 너네 집이 망가진 거 네 탓이잖아. 네가 딴 년한테 정신 팔려서 가족이고 뭐고 버려서 이 꼴 난 거 몰랐니? 제가 친권을 논하니까 전 남편이 대강 눈치를 챘는지 아들을 다시 보곤 말을 잇더라고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입을 해벌쭉 벌렸습니다. 얘가 그 아기라고? 네가 진짜 윤의 아들이니? 아이고야, 내가 네 아빠야. 나랑 네 할미가 널 데려왔다고. 얼굴 좋은 것 보니까 어디 좋은 데서 일하나 보구나. 네 머리가 이 아빠를 닮아서 그래. 이제라도 집으로 돌아와라. 아빠한테 오기만 하면 친엄마도 찾아줄게. 네 친엄마가 자꾸 도망다녀서 나도 요즘 정신이 없다. 아들 찾았다고 하면 분명 나타날 거야. 윤혜는 아무래도 미혼모의 이름인 듯 했습니다. 아들은 그걸 듣고 되레 표정을 더 차갑게 굳혔어요. 그러고는 바로 전 남편의 손길을 뿌리치더니 그대로 주먹을 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아빠라고 생각도 안 하는 태도였고 지칭도 아저씨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전 남편을 후려치더라고요. 아저씨 면상 한번 보고 싶었는데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한 사람 입에서 아들 소리 들으니까 기분 더럽네요.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만데요? 내 부모는 내가 정해요. 생모는 내가 버렸는데 아저씨는 뭐예요? 애초에 나랑 피는 섞였어요? 그냥 나 주워다 준 브로커랑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요? 뭐? 너 이 자식, 내가 너 분유값 대주고 병원비 대주고 다 했어. 이게 애비 은혜도 모르고 뭐 아저씨? 말버릇이 그게 뭐냐? 자꾸 애비 거리지 마세요. 차라리 얼굴 모르는 생부 존재가 나을 지경이에요. 저랑 엄마는 여기 매매자 입장으로 온 거거든요. 이 정도 질척됐으면 그만하시고 도장이나 찍으시죠. 아저씨 엄마 죽어간다면서요. 돈 급하지 않으세요? 전 남편은 아들이 건방지다며 아들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다 늙은 아저씨가 혈기왕성 청년의 힘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전 남편은 그대로 아들의 주먹을 한 대 더 맞았을 뿐이었어요. 전 남편은 아들에게 말로 터지고 손으로도 쥐어 터진 후에야 부동산에 온 목적을 실행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었어요. 그러더니 아들은 현금으로 비용 지불하겠다며 찾아온 현찰 봉투를 들고서 전 남편 머리 위로 툭 던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 옆을 내내 지켜준 이분뿐이에요. 아저씨가 나중이라도 우리 엄마 발목 잡으러 나타날까봐 일부러 한 번쯤 경고하려고 만나준 거니까 이젠 다시 마주치는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바빠도 뉴스는 좀 보세요. 멍청하니까 이렇게 제 복도 발로 뻥 차버리지. 전 남편이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들을 째려보고만 있었는데요. 아들이 하는 말뜻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물 복권이라는 사실을 뜻하는 거였어요. 사실 시댁 매물이 있는 동네가 며칠 전 재개발 확정이 되면서 땅값이 폭등해 뉴스에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전 남편이 몇 개월만 더 버텼다면 몇 배의 보상금을 받고 정말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었을 텐데. 아들 말대로 전 남편이 제 발로 복을 냅다 차버린 셈인 겁니다. 아마 하늘에서 더 어렵게 살 팔자여야 된다고 벌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뒤로 저는 완전히 제 가슴속 응어리를 비워낸 것처럼 시원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 남편과 시모가 제 가정에 허튼 짓이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자녀들한테 복의 겨울만큼 효도까지 받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을까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제 속의 한은 20년이나 걸려서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긴 세월 동안 느낀 것이 있다면 절대 나쁘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의 결말은 처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거든요. 20년이나 지난 세월에서도 가혹하게 무너질 게 남았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애들 덕분에 일도 안 하고 있고 친정 부모님과도 해외여행도 계획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제가 살았던 제2의 고향 스페인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손자, 손녀를 가이드 삼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오늘처럼 즐겁고 편하게만 사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얘기가 너무 복잡하고 길었습니다.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